생각하고 앉아있네. 네, 별 해는 사람들 11호로가 돌아왔습니다. 와, 네, 와 하는 게 잠깐만. 와. 예, 그 어색하게 와를 했죠. 오늘 이제 늘 나오시는 전명원 교수님과 네. 그리고 지난번에 못 나오신 네. 홍승수 박사님이 나와주셨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홍승수 박사님에 대해서 살짝 그 상황을 네. 자세히 얘기하려다가 넘어갔는데 네. 약간 큰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의외로 네. 큰 부상을 입으셔서 고생을 좀 하시고 지금 이제 많이 나으신 상태로 예. 돌아오셔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됐고 네. 그 결과 K 박사님은 이제 안 나오시게 됐다는 낭보일까요? 비보일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네. K 박사님의 역할은 그것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저희 K 박사님은 삼태성조에서 매달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별을 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 항상. 네네. 네, 뭐 깊이 있는 얘기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사람들이 천문학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홍승수 박사님이 재밌는 얘기도 준비하셨고 또 항상 그렇지만 전명원 교수님은 깊이 있는 얘기를 준비하셨고. 저는 이제 그 껍데기 같은 얘기들을 좀 항상 준비를 하죠. 근데 오늘은 이 오프닝에 뉴스가 괜찮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소행성 베누에서 우리가 탄소와 물을 다량으로 확인했다는 네. 이게 이제 얼마 안 된 얘기니까요. 이 베누라는 소행성은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인데 24km 거리에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실제로 촬영한 이제 소행성 베누의 모습이고요. 지르면 500m쯤 된답니다. 네.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 네. 탄소질 소행성이라는데 공전 주기가 435일이고 자전 주기는 4시간이래요. 네. 그러니까 뭐 천천히 돌면서 엄청 빨리 돌고 있는 막 이런 것이 영상이 되는데 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베누가 한 10억 년에서 20억 년쯤 전에 소행성돼 있잖아요. 우리 네. 저기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거기에서 뭔가 큰 충돌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따로 돌게 된 그런 소행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행성돼서 데리고 온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크기가 작으니까 뭐 중력 변형 이런 게 좀 없이 옛날에 그 형성 초기 태양계 형성 초기의 물질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그래서 이제 시료를 채취를 하고 온 거죠. 네. 그래서 그 캡슐이 이제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유타에 9월 24일에 저렇게 깔끔하게 소행성 베뉴의 시료가 떨어졌고요. 저건 이제 오시리스 렉스가 돌아온 게 아니고 이제 시료가 들어있는 저 캡슐만 보낸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사진들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분석 결과도 설명을 하는데 일단 첫 분석 대상은 뭐였냐면 요게 이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이 가져온 소행성 베누 암석과 먼지를 담은 용기의 껍데기입니다. 네. 바깥쪽. 그러니까 사실은 용기는 안에 있는 거고 거기에 담아왔는데 밖에도 뭐가 잔뜩 묻어서 온 거예요. 네. 저것도 물론 이제 저 방금 착륙해 있던 캡슐 안에 있던 거니까 저것도 오염된 건 아닙니다. 저것도 베누한테서 온 거고 저 안쪽은 닫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시료가 있고 밖에 무더운 물질들이 저렇게 확연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저것부터 먼저 네. 연구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저거 뭐 더러운 거 묻어내고 털어버리고 막 안에 것만 꺼내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저거를 검사를 했더니 이제 탄소와 물이 풍부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게다가 이번에 가져온 이 시료가 지금까지 지구로 가져온 소행성 시료 중에 가장 많은 양이래요. 네. 옛날에 뭐 하야부사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갖고 오긴 했잖아요. 네. 저 하야부사 갖고 온 거 봤는데 일본 가서 정말 작더라고요. 한 몇 그램 정도. 네,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봐야 네. 보이는 뭐 그런 거라서 처음이라는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물을 일단 찾았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의 기본 요소가 아무래도 탄소와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에 전달했다라는 이제 가설은 항상 있었는데 네.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가 첫 2주 동안에 주사, 전자, 현미경, 적외선 측정, X선 컴퓨터 단층 촬영, 뭐 화학 원소 분석 등등을 해서 이 증거를 확인을 했고요. 탄소 함량은 4.7%고 물은 이제 저희 보시는 것처럼 물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점토 광물의 결정 구조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이 베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광물이 40억 년 전 지구에 도착한 광물이라 비슷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황도 발견이 됐답니다. 네. 근데 황은 이제 물질이 얼마나 빨리 녹는지를 결정해서 생물학적으로 되게 중요하대요. 네. 유기화학 반응에서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또 산화철 광물, 자철광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생명체랑 뭔가 관련이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소행성을 골랐다. 네. 그리고 시료도 제대로 많이 가져왔다. 네. 원래는 60g쯤 가져올 생각이었는데 250g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초과 달성이네요. 네, 완전히 4배 이상 초과 달성한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그 시료 용기 바깥에 붙어있던 작은 자갈들을 이제 크게 찍은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온 거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또 연구를 하겠지만 나사가 참 재밌는 게 2년 동안 이제 시료를 정밀 분석을 할 계획인데요. 근데 시료의 70% 이상은 분석 하지 않고 남겨둘 거래요. 네. 이유는 미래 세대와 전 세계 과학자들의 추가 연구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네가 30%를 해봤지만 나머지 70%에서 또 뭐 다른 연구자들이 뭘 네. 발견할지 모른다. 또 미래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뭘 찾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남겨둔다고 합니다. 또 이런 좀 대인배적인 일단 얼핏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베누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이런 과학적인 얘기들은 솔직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시고 지구와 충돌할 것이다라는 그 후보로 가장 잘 얘기되는 애예요. 근데 2182년이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었죠. 물론 저는 저 때까지 살 계획입니다만은 지구와 충돌 확률이 2,700분의 1이래요. 아주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거의 전적으로 충돌 안 할 것 같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정도 확률의 일은 벌어지는 일이니까 생각해서 뭐 로또도 걸리는데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159년 후죠. 2182년 9월 24일 2,700분의 1의 확률로 지구에 충돌할 수 있고 만약에 충돌을 하면 이제 1,200메가톤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소련이 옛날에 만들었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수소폭탄이 짜르본바의 24배다. 솔직히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수영성 치고는. 그리고 뭐 그 전에 우리가 궤도를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이미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게을리 살아도 159년 후에 이거 하나 못 하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얻은 정보와 뭐 뭘로 구성됐는지 이런 시료를 확인한 게 또 나중에 궤도를 바꾸는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대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밀도나 이런 걸 알수 그렇겠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좋은 이제 시료를 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가지고 아까 70%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갖다 준 오시리스 렉스가 되게 뭐랄까 기특하다고 해야 될까? 네. 얘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캡슐만 갖다 놓고요. 다시 갔어요. 얘 다시 갔어요. 20분밖에 안 쉬고 뭐 대기권에 있었겠죠. 20분 후에 다음 탐사 임무를 위해서 다시 우주로 날아갔고 다음 목적지는 2029년 지구에서 31,600km 거리까지 다가오는 지름 300m의 소행성 아포피스입니다. 네. 얘도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좀 가보자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나왔었던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그곳이죠. 네. 그래서 우주선 이름도 이제 오시리스 렉스에서 오시리스 에이펙스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을 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여하튼 우리가 저 옛날 그 생각나요. 하야부사 때 이제 처음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뭐 시료를 갖고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야 뭐 기술의 개가다. 네. 그때 하야부사 돌아올 때 고생 엄청나게 했잖아요. 일본에서 원래 갔던 이제 가지고 갔던 그런 장비 엔진 이런 게 다 고장 나고 잘 안 돼가지고 네. 정말 하야부사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드라마가 연출이 되는 사람만 타고 있었으면 진짜 살아도라는 귀환의 여정이 어마어마한 귀환의 여정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야 뭐 이제 우리 인류가 이런 것도 한다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정되게 이런 거 다 해내는 그렇죠. 초과 달성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불과 뭐 한 20년 만에 네. 또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라면 낭보를 전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는 제가 이상한 걸 봤는데 정말 그냥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재밌어가지고 가져왔고 그걸 이제 전명훈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려고 네. 요즘 우리 오프닝 방식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상한 걸 가지고 오고 전명훈 교수님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이건 지금 제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전명훈 교수님께 제가 여쭤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제목만 보시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아마도 블랙홀일 것이다. 이걸 딱 봐서는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차트, 에브리띵 모든 것의 차트가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식으로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일단 잘 모르겠고요. 네. 저 표도 일부러 이제 꺼내놓은 겁니다. 저는 1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은 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어쨌든 내용만 보면 우리 우주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뭐 은하고 뭐고 다 블랙홀 안에 존재하고 네. 있을 수 있다. 네. 라는 식의 얘기이길래 뭐 이런 것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비슷한 이론은 오래전부터 있긴 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있어요. 한 네. 1970년대부터 네네. 있었을 거예요. 참 SF 같은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무슨 이런 차트를 가지고 좀 더 그럴듯하게 설명을 한 것인지 싶어서 그냥 넘어가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전명훈 교수님한테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요. 네, 저도 이거를 봤는데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되게 오래된 아이디어이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정말 블랙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멋있긴 하네요, 뭔가. 네, 굉장히 멋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왜 우리는 아무런 그런 이제 블랙홀 안에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중력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성력을 느끼는데 그런 거를 전혀 느낄 수가 그럴 없죠.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네. 근데 네. 완전 깊이 들어가면 또 안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 사건의 지평선이 매우 크면은 조성력이 거의 무시 가능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주만한 블랙홀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지평선이겠죠. 사건의 지평선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퍼져 있는 네, 상태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성력을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네, 우리가 그럴 지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다라는 의미 자체가 네. 그러니까 블랙홀 안으로 쭉 들어가면 특이점이 있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특이점과 사건의 지평선 사이 어디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특이점이 어딘가 있겠지만 우리는 특이점 근처에는 없는 것이죠.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블랙홀 근처로, 그러니까 특이점 근처로 가면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대로라면 우주를 탐사하다 보면 네, 언젠가 우주의 중심에 특이점을 찾는다던가 그렇죠. 특이점이 만약에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이라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괴상한 표를 보면서 나름 이제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이거를 뭐 굳이 뭐 설명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런 개념 자체인데 네. 그럼 우리가 블랙홀 안에 이 우주 전체가 있다면 네. 바깥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의 지평선 바깥에서 계속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스텔라 같은 데 보면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제 공간 3 시간 1 해가지고 4차원 우주고 네. 인터스텔라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그게 5차원 우주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가 4차원 우주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우리 블랙홀 바깥은 3차원 시간 하나의 공간 둘의 3차원 세계일까요? 사실은 뭐 블랙홀 안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네. 그리고 블랙홀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피직스 자체가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이점 근처에 가지 않고 특이점 근처에 가지 않으면 네네. 그래서 매우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이기는 해요. 네. 흥미롭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보다 훨씬 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다라고 해도 이상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이죠. 네. 증거는 없지만 아니라고 말하기도 네. 쉽지 않은. 네. 근데 문제는 그 방정식을 우리가 심플하게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를 구하는 방정식을 여기다 대입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가정이 틀렸습니다. 그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블랙홀 바깥에 있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 영역이어야 돼요. 네. 근데 그 가정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적용을 하면은 이 사건의 지평선이 우리 관측 가능 우주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또 거기다가 만약에 밀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밀도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의 밀도와 거의 비슷해요. 이상하게도. 우연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뭐 10의 마이너스 29승이면 10의 마이너스 28승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 비슷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나기도 하네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뭐 너무 작은 숫자와 조금 작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이죠. 그 우주적 네. 규모로 보면 그냥 공 우주적 하나 규모, 차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거죠. 왜 우주의 밀도가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가정했을 때 밀도와 그렇게 비슷한가. 근데 사실 이거는 이미 가정 자체가 틀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지평선 그거를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들으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교수님이 뭐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뭐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지평선이 있죠. 우주론적 지평선. 그렇죠. 네, 예전에 저희가 허블구 이런 거 얘기할 때 네네. 얘기했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460억 광년. 근데 그 이상으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절대로 우리가 빛을 주고받을 수 없잖아요. 정보를. 근데 그것이 마치 사건의 지평선과 비슷하다는 거죠. 의미상으로. 네, 왜냐하면 네. 지평선이라는 거는 그 이상으로는 절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그러게요. 없으니까요. 네. 그게 알고 보면 사실상 뭐 같은 것이다라든가. 뭐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뭔가 비슷한 유사한 점은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과학적인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SF 소재인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에 있다는 얘기는 네. 이 블랙홀도 우리가 아는 그 방식으로 형성된 블랙홀이라면 그 바깥 세계에서 뭐 초신성 폭발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만들어졌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우주를 어떻게 블랙홀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사실은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죠. 이렇게 커다란 우주를 자체 중력적으로 이렇게 뭐 뭉쳐서 블랙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바깥에 어마어마한 우리랑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세계가 있고 예. 그 세계가 아예 그냥 입자의 크기의 네. 스케일보다 다른 완전히 네, 네. 그런 거대한 세계가 있고 그 속에서 매우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네. 블랙홀 그럴 속에는 우리는 수도- 아주 작은 존재. 네.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우주의 크기가 있고 거기에서의 그냥 하나의 블랙홀일 수도 있는 네. 것이죠. 네, 네. 그게 아마 이 아이디어일 그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전체 마치 옵저버블한 우주 전체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럼 이제 SF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나가보려고 한다든가 그 사건의 지평선을 어떻게든 넘어서 SF니까요. 그렇죠. 뭐 그 양자적 관점으로 어떻게 뭐 나가보려고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 속에서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발생을 한 것인지가 예를 들어서 좀 억지 같지만은 네. 그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우주가 블랙홀 안에 있는 거라면 이건 빅뱅 이론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빅뱅하고도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블랙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블랙홀 안이 또 다른 우주로의 이제 어떤 통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아직은 검증이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블랙홀에서 또 다른 우주가 이제 탄생을 한다라는 개념과 이어지는 것이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블랙홀의 특이점이 있었고 거기서 빅뱅이 일어나서 네. 우리가 거기서 탄생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우주에서 블랙홀이 생기면 그 블랙홀에서 새로운 우주가 어쩜 그 안에 네. 생겨날지 모른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 네,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거죠. 네.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어도 뭐 이상하진 않다. 단순한 계산으로 하면 이상하지 않다. 그 논리적으로는 뭐 안 될 건 없어 보이기도 네, 하니까 네. 그렇다고 뭐 이게 정말 콘크리트한 증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특이점이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특이점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특이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절대 알아챌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 우주가 이 사건의 지평선 자체가 너무 넓으니까요. 맞아요. 예, 이거는 마치 엄청나게 큰 욕조나 수영장이 있고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고 뭐 붕어들이 다니는데 배수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수구 근처에 가기 전까지는 그냥 평화로운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배수구 근처로 가게 되면은 그냥 급격하게 빨리 들어가는 것이죠. 네. 아마도 만약에 우리가 블랙홀 안에 있다면은 저희도 그런 상황이겠죠. 네. 우리는 이제 블랙홀의 그 배수구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서 그냥 네, 헤엄치고 있는 네. 평화롭게 있는 그런 상태인 거. 재밌습니다. 네. 흥미롭습니다. 네, 여기서 해방되려는 그 존재들의 노력과 좌절을 그려내면 네.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여하튼 이런 내용을 보고 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게 새로 아무튼 이 논문 자체는 얼마 전에 또 나온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네. 오프닝을 갖고 왔고요. 네. 자, 저희 오프닝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홍승수 박사님께서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예. 류의 얘기를 우리가 이런 얘기는 가끔가다 한 번씩 뭐 농담조로 뭐 윤성철 교수님 나왔을 때도 그렇고 아이 서울대 교수님 잘못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천문학자의 그 제목은 물론 천문학자의 월급입니다만은 그 천문학자가 생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언저리에 그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고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아주 참신하게 지난번에도 참신한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네. 참신한 얘기를 한번 이제 들어볼 것 같습니다. 실망을 시켜드릴까봐 예, 좀 걱정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든 옆에서 무슨 농담을 해서라도 네. 참신하게 만들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천문학에 종사를 하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천문학 공부를 해왔고 천문학자로서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게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최근까지도 천문학자가 정확히 뭐 하는 직업인지를 제가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도요? 아니 그 전이긴 하지만 그 전이긴 하지만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을 오래 해왔던 저도 이제 인지를 이제 잘 못하고 있던 얘기면은 이제 과학계가 아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모르죠. 요즘은 좀 나은데요. 네. 옛날에는 그 점성술을 싸고 정말 돈이 많은 그래서 도대체 이제 천문학이 어떠한 학문이고 이런 걸 하는 천문학자는 뭐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 월급을 어디서 받는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학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별, 우주 좀 이게 뭐 은하가 몇 살이야 이런 거 알아서 뭐해? 뭐 약간 뭐 이렇게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천문학은 우리 삶에 비교적 되게 가까이 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홍승수 박사님이 PPT를 만드실 때 네. 이렇게 디자인 감각이 좋아서 우리 방송에 좀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감사합니다. 폰트도 이렇게 큼직큼직하시고 네. 구성을 잘하세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달력 그림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쓰는 시계와 달력 사실 이제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서 네. 뭐 시리우스를 이용했다, 태양을 이용했다. 태양이 그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천문학 관측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발전돼서 이제 시계와 달력이라는 어떤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이 개발이 된 것 같고요. 개념이 방에 있는 뭐 별 스티커라든지 이것도 나 천문학 관련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요새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고 있는 뭐 GPS 기술 이것도 정확한 위치와 시간 그것에 이제 발전된 기술의 한 형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도 전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 CCD라는 디텍터가 스마트폰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고. 그렇게 하면서요. 원래 망원경에 쓰던 거라고. 그렇죠. 별빛이 워낙 어두우니까 네. 그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검출해내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기술입니다. 와이파이도 그 전파 천문학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간 기술들인데요. 저희가 뭐 많이 쓰는 그 이제 갤럭시라는 이제 핸드폰 역시 은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삼성은 일부러 어둡게 하신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혹시나 저희 괜한 오해를 불러드릴 수 있을까봐. 저희 팟캐스트의 그 저기는요 원칙은요. 우리보다 유명한 것은 그냥 다 말한다. 어차피 광고를 주지도 않고 애플이고 뭐 유튜브고 그냥 다 말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네. 혹시 몰라서. 네네. 하지만 뭐 알아보실 수는 있을 거라고. 너무나 잘 알아보고 지나네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예로 드시는 거죠? 그렇죠. 뭐 갤럭시라는 이름 자체도 은하를 그러네요. 의미한다. 삼성이라는 이름도 사실 별과 관련된.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 생각은 그래, 못 해봤네요. 네. 괜히 가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요새 뭐 핫한 빅데이터, 뭐 MRI도 의료 영상, 뭐 그다음에 기상 연구까지 다 이제 천문학에서 천문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네. 기술들이고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옆에 보시는 이제 의학에서 와이파이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한국 천문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자세히 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 저 QR 코드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걸 찍으면 저걸 읽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페이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유튜브 좀 보시고 저희 지금 저거 찍어서 화면으로 좀 띄워가지고 나중에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안 되더라도 저희 PDF 올리는 거 있으니까 저거 한번 슬쩍 보세요 좀. 네. 이제 막 야단을 쳐 좀 보세요 좀. 뭘 하면 좀 보라고 좀. 아직 저는 야단을 치기 아직 조심스럽거든요. 유튜브 좀 구독 좀 하고 줘. 10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안 늘어요 너무. QR 코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위해서 천문학을 연구해야 된다. 요거는 사실 앞뒤가 좀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부차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과연 이제 천문학 연구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요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의 생각의 출발은 저는 요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류의 조상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사냥도 충분히 하고 배가 불러요 이미. 예. 그럴 때 이제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이때 아무 걱정도 없을 때 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실은 저도 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호모 에렉투스나 네. 네안데르탈인들이 밤을 보는 느낌은 우리랑 완전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 밤에 뭐 전등도 많고 뭐 맞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네. 저 때는 해가 지면 그냥 암흑이고 네.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가 보면은 오직 보이는 거는 별하고 달밖에 없는데 그렇죠. 서서히 호기심이 쌓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저건 뭐냐? 네. 심지어 뭐 그런 움직이고. 시간이 그죠? 네. 예. 심지어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진짜. 네. 네. 계속 보다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것들 기록도 해놨고 아 이렇게 간다고 진짜로 그렇게 움직이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었을 거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생기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막 밥을 못 먹었어. 그럼 배가 고프니까 이런 생각을 못 했겠죠. 네. 그때 뭐 배도 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 여유가 있을 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돌을 쪼개면 뭐가 될까. 예. 무지개 끝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을 것 같고요. 무지의 끝 얘기는 뭐 수백 년까지도 아마 수백 년 전까지도 네. 끝에 뭐 보물이 있다는 도 그쵸. 있던 예. 얘기로 매우 오랫동안 이어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별을 보면서는 저 먼 세상에는 뭐가 있을까? 예. 별은 왜 반짝일까? 왜 움직일까? 외계인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것 같고요. 별들도 다르게 움직이는 별들도 있고 색깔도 다르고요. 행성 같은 것도 이상하게 따로 움직이고 그렇죠. 예. 궁금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 먼 세상 말고 이제 저 세상, 예, 뭐 죽었을 때, 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뭐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사실 그냥 하늘을 헤븐이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네. 잘 땅은 얼쓰고 하늘을 얘기할 때 꼭 천국이 아니더라도 그냥 헤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동의어로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세상이 아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뭐 이상 세계, 그거를 그냥 물리적인 하늘하고 동일시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생각들이 아마 그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표현들에. 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과연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한번 품어봅니다. 저는. 저도 궁금해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최근에는 뭐 다른 동물들도 뭐 각자 의식이 있고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이들을 보면 이렇게 제 고양이 키우는데 베란다에 나와서 밖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달도 보고 있고 별도 보고 있고 혹은 뭐 대개의 경우 지나가는 새 이런 거 사람들 짹짹짹 이런 소리 내고 있죠. 근데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복잡한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는 걸까. 그리고 수백만 년이 지나면 쟤네들도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전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뭐 네. 누가 알겠어요 또. 참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문학자로서 천문학자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궁극의 질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꼽자라고 하면은 요 질문들을 뽑을 것 같습니다. 우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린 혼자인가? 요 질문이 가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질문에 이제 답을 찾는 학문이 바로 이제 천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네. 그리고 뭐 이 질문 말고도 중요한 질문들이 많겠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학문들이 이제 여러 자연과학 분야의 여러 학문들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천문학자의 현실은 아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인류의 삶, 인류의 현실은- 인류의 삶이 네. 아까 원신들도 네.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보면서 했겠지만 배가 고프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사냥을 어떻게 하지? 대부분의 경우는 밤에 동굴에 숨어 있고 밖에 나가면 뭐가 덤빌지 모르니까 그렇죠. 잘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원신들은 뭐 저런 걱정을 했을 것 같고 뭐 짐승들 쳐들어오는 거 방어해야지. 그쵸. 내일 사냥감 걱정해야지. 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진짜 대응을 다치고 시켜보면 배고프고. 예. 네.
우리 현대인들은 출근해야지, 점심 메뉴 걱정해야지, 예, 또 숙제해야지, 승진 걱정해야지, 예, 그렇죠. 그리고 홍승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다치고 예, 회복해야지, 예, 다음 직장 찾아야지, 예,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예, 인류가 너무 바빠서 저런 질문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예,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저 궁극의 질문. 예.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쁜 나머지 궁금한지조차 몰라. 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들을 되게 한가하다고 생각을 그쵸. 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특히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바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 바로 이런 생각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자연과학자, 특히 천문학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극의 질문을 대신 생각해 주는 사람이고 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는 사람이 예, 바로 천문학자이자 자연과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도 뭔가 궁극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사람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철학적으로 맞습니다. 네, 많이, 철학적으로 혹은 뭐 주술적으로 온갖 여러 가지 방법, 심지어 뭐 연기를 마시고 뭐 환각 상태로 들어가기도 네. 하고 뭐 그런 것에서 일부의 통찰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문제는 이제 이게 보편적 객관적인 그런 사실로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네. 거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찾은 이유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수량화, 정량화, 객관화, 재현 가능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네. 어딘 가서면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네. 뭐 이 사람이 본 예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저 사람이 본 꿈에서는 다르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네. 그 뭘 믿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쵸. 네. 그 엄밀함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의 예. 의미인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 역시 우린 자꾸 과학하면은 뭐 핸드폰 만들고 말 그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궁극의 질문이라는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네. 거기에 대한 역시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잘 네, 찾으려고. 맞습니다. 네. 예. 그러한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연구기관 중 하나인 그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 가시면 아래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예, 조론표가 써 있어요. 우리는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 요게 딱 그 표석으로 써 있거든요. 여러 번 봤죠, 가서. 예. 참 그 천문연구원에 하는 일을 예, 잘 적어놓은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따위보다는 예. 좋은 표인 것 같죠. 예, 예.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천문학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대신 생각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급, 천문학자들의 연구비는 주로 나라가 제공을 하고, 예, 이것은 국민들의 이제 세금에서 나온다. 예. 특히 천문 연구원은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류가 자연과학에 투자하는 행위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 질문 해결을 위한 노력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록 너무 바쁜 나머지 이게 궁금한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예,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저렇게 그래서 저기 조그맣게 머릿속 아주 깊은 곳에라고 예, 이렇게 네. 누군가 보면 난 안 궁금한데? 예,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아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시거나 예, 뭐 배 따뜻하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저는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동시에 이제 자연과학에 투자를 안 하거나 못 하는 나라는 너무나 이제 빠듯한 나머지 이런 답을 찾을 여유가 없는 나라다. 예. 맞아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쵸. 정말 그렇죠. 네.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나라가 자연과학에 투자하는 정도가 바로 국력을 대표하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예, 비단 이것은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닌 이런 이제 노벨상 이제 수상자의 어떤 인용을 하면서, 예,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을 보존하는 것은 쉽습니다. 지식을 전수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기초 연구는 긴 시간이 지나야 성과가 증명됩니다. 중요한 점은 그 과정에서 얻은 이성과 진리가 모든 사회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흐메드 지웨일 예, 노벨 화학상. 1999년 네. 노벨 화학상 수상자. 왜 읽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팟캐스트로 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이럴 때 소외감을 느낍니다. 예,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러한 점에서 그 요새 과학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그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예산 감축이 큰 이슈 중 지금 하나인데요. 좀 많이들 걱정하고 네. 있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국민들 대다수가 그 배를 굶고 있고 참 가난에 허덕이고 이런 경우라면은 그러한 경우라면 사실 기초과학 천문학을 해야 합니다라고 솔직히 저는 못 하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예. 지금 거의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바라보는 나라고, 예. 정말 강대국 중 하나인데 이런 나라일수록 더 이제 보다 사회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계속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과 우려의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정말 계속 쌓여서 한 뭐 5년 뒤, 10년 뒤, 뭐 20년 뒤 그때는 이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지난번에 삼태성자 할 때 또 K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람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구 하나가 뭐 좀 힘들어지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연구비가 지급이 안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포닥을 하러 오고 뭐 포닥을 하려면 닭타울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닭을 한 다음에 포닥을 하러 오고 뭐 이런 식의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생활이 안 되니까 그쵸.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끊긴다는 거죠. 또 학위를 받아도 뭐 학교로 오지 않고 뭐 기업으로 가버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 공백이 생기는 게 몇 년씩 생기면 나중에 이게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분야를 하다가 예를 들어 이 똑같은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다른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라는 거를 좀 포기하고 이런 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렇게 내쫓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그렇죠. 결국은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아까 뭐 등 따시고 배불러야 뭐 별도 보는 건데 맞습니다. 뭐 무슨 벤틀리를 몰고 다니고 80평 아파트에 안 살더라도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실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요 인용구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뿐더러 짧은 시간에 성과를 얻을 수 없고 긴 시간이 성과가 증명되고 지나요. 그런데 리듬이 끊기는 상황이 좀 우려가 된다.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천문학자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육하 원칙만큼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문학자는 이러한 사람이고 궁극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는 사람이고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는 행위를 우리는 연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천문학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연구하는 사람이다. 연구하는 사람. 자연과학자는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육하원칙증 누가에 해당되고. 그렇네요. 어디서? 이거 꼭 영상으로 보세요. 홍 박사님이 원체 이런 걸 잘 정리해 오셔가지고 이거 되게 돈 많이 들인 유튜브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꼭 영상으로 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그럼 이제 천문학자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디서 연구하냐? 연구소겠죠. 연구소겠죠. 그게 뭐 대학이든 기관이든.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첫 번째로 국가 차원의 천문학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있겠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나사가 그 기관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각 대학 및 부설 연구소가 있을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천문학과가 있는 대학이 이렇게 7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7개밖에 없나요? 많이 저는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도 4-5개밖에 안 됐었네요. 그동안. 네.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는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고 충남대로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없구나.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동남아나 이런 데는 천문학과가 아예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이겠네요. 그런 이유 먹고 살기 때문에. 힘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이죠. 이 숫자도.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제 소속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하나를 빼자면 이렇게 앞서 놓은 거고요. 아니 고려대 이런 데로 천문학과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번 경쟁심을 한번 지금 얼마 전에 연구전도 하고 한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연구전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강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려대쯤 되면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코리아라는 인류군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농담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천문학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관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천문대, 천문 관측소에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 직접
그 천문학자들에게 개인 연구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 개인 연구비를 제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오. 예,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그 연구비 신청을 하고 그거를 경쟁을 연구재단이나 통해서. 네. 아, 연구재단을 통해서. 예, 심사를 해서 예전에는 뭐 이제 대통령 그 연구비라고 해서 뭐 직접 대통령 이름으로 그 연구비가 지급이 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저것도 다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그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문학자면 이제 밤에 별을 보는 거를 생각을 해서 망원경 밤에 일하지 앞에. 않느냐 망원경 앞에서 라고 하지만 저희도 일과 시간에 일합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주로 일과 시간에 일을 하고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 부분은 예.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고 네. 그 밤에 망원경 앞에서 옛날 무슨 사진처럼 뭐 파이프 담배 같은 거 물고 심지어 요즘 누가 그런 거예요. 허브리. 파이프 담배 같은 거 물고 이런 오레오 쿠키 먹으면서 뭔가 망원경도 큰 그 굴절 망원경 네. 있잖아요. 막 망원경이 직접 정말 봐야 우리가 아는 되는. 망원경스럽게 이렇게 뽑아 나오는 네. 그런 분위기. 그런데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가 가끔 드리는데 심지어는 일과 시간에 일을 한다.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과 시간이 비교적 유동적인 편이 이제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일과 시간에만 연구하기에는 아, 연구가 너무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빈도부사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뭐 항상이나 대개가 되시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 네. 다른데 대학원일 때는 대학원생일 때는 해야 하니까 네. 이제 일과 시간을 넘어서까지 이제 논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 뒤부터는 그래도 이제 즐기면서 연구를 네.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과 시간에도 하지만 네. 그 넘어서 늦은 밤에도 연구실에 불을 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무엇을인데요. 또 이제 자주 하시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떠한 로켓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이런 거를 천문학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굳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면 천문학이라기보다는 항공우주공학과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가 설명할 때 그 천문위원과 항우위원의 역할 구분을 얘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게 근데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세요. 네. 근데 한편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나사가 그 두 개를 다 역할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도 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은 포인트신. 네, 그거는 아니다라고. 네. 물론 이제 우주라는 컨텐츠가 같기는 하지만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문학 연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렇긴 하죠. 아까 인트 오프닝에서 하셨듯이 그 수행성 탐사를 해서 네. 채취를 해와서 그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네. 그 시료를 분석해서 태양계 형성에 관해서 논하는 거는 천문학이겠지만 네. 그거를 시료를 채취해 오기까지는 바로 항공우주공학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 베누가 뭐 어디 있고 네. 어떤 궤도로 도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천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예. 그래야지 저걸 이제 거기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로켓을 네. 가는 것이고 하니까. 무슨 뭐 무자르듯이 뭐 나눌 수 있는 거는 뭐 그러긴 힘들겠지만 네. 좀 이제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나사 같이 그렇게 그 전반적으로 통합이 돼 있는 시스템하고 네. 우리나라처럼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의 장단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장단점이요. 그거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뭔가 우주청이 지금 우주청을 그러니까요. 그 또 얘기 계속 하려고 나왔었는데 하는 게 지금 뭐 몇 뭔가, 년이 지나도록 네. 뭐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요. 아무래도 천문학 이 과학이 하는 거는 공학에 비해서 실질적인 경과가 당장 없고 네. 하다 보니까 그게 같이 관리가 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과학이 차지하는 역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맞아요.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 네. 물론 이제 미국이나 뭐 나사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잘 어떤 시스템이 정립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할 거면은 잘 벤치마킹을 해서 좀 이제 과학도 공학이 어떤 실질적인 그 단기적인 성과를 자꾸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때 네. 과학이 하는 역할은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예,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그게 갖춰지기만 하면은 사실은 같은 기관에 있게 되면은 매우 이제 긴밀하게 예, 일을 할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일이 진척이 많이 될 수도 그럴 수 있고요. 있을 것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뭐 밥그릇 싸움 같은 것도 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긴 하죠. 예. 사실은 제가 전 정권 때부터 네. 또 뉴스공장 나가서도 네. 우주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 대통령 산하든 뭐 어쩌든 근데 이제 지금 뭐 국무총리 뭐 이러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좀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군도 여기에 관련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미사일이라든가 네. 굉장히 비슷한 기술이니까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해야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보다 이 좀 이해관계가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 상당하죠.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양이 되면 제일 좋긴 할 텐데요, 네. 그죠? 네. 예, 실제로 천문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예, 이제 괄호 안에 뭐뭐의 땡땡의 형성과 진화. 땡땡에는 예, 뭐 아까 그 오프닝에서 했던 것처럼 태양계, 예, 네. 소행성 태양계 형성과 진화,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별, 은하, 뭐 우주 거대 구조, 배경 복사, 블랙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천문학 연구 주제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계 행성 탐색, 예, 외계 생명 탐색, 이것도 못지않게 예,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천문학에서. 우리 지난 별 해는 사람들 10월호의 주제가 이제 외계 행성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천문학에서 역시 중요한 주제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어떻게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문학 하면 요런 이미지, 낭만적으로 밤하늘 앞에서 망원경 앞에서 낭만적으로 별을 관측하는 그 모습을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 예, 요거는 이제 오해고요. 저 이제 동호인들이 하는 거죠, 저거. 예, 맞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쓰이는 천문학 관측은 주로 이제 대형 천문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천문학자 분들이 대신 관측을 해주십니다. 네. 예, 대신 관측을 해주시고 또는 저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제 그 연구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원격으로 관측을 하기도 네. 또는 그 관측 그 순서에 따라서 이미 스크립트를 다 짜릅니다. 그것만 보내주면은 그 관측해라고 하면은 이제 알아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네. 예, 자동으로 관측이 되기도 하고요. 예, 뿐만 그렇겠죠, 아니라. 이제는. 예, 그렇죠. 그래서 관측 산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직도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조차도 많이 하는 오해일 거예요. 네. 이거를 보러 가려면은 저기 뭐 마우이 뭐 이런 데 꼭대기 막 고산병 얻어가면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직접 보려고 하는 쪽으로 망원경을 돌려서 네. 끼리끼리 이렇게 그쵸. 돌려가지고 거기서 내 눈으로 직접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아직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걸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쵸. 네. 그분들이 해주시던가 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면 아니면 아예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찍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측 자료들의 활발한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찍었다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예,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게끔 예, 공유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이것은 바로 천문학이라는 어떤 분야가 가지는 아주 그 특수한 어떤 그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거 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 네. 그럼요. 예. 그것도 요즘이니까 가능하지. 90년대만 해도 제가 옛날에 하이텔 할 때요. 하이텔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하이텔 초기에 이럴 때는 1메가바이트 다운로드 받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1메가바이트. 네. 지금은 그 어느 짝에도 쓸모가 없는 수준의 데이터 양이죠. 그게 이제 디스켓 하나였으니까 당시에. 그런 때는 아마 저런 시스템이 있어도 그 천재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데는 뭐 심하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는. 그럼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꽤나 빨리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예. 그럼요. 뭐 빨리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관측 자료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예. 네네. 그러한 어마어마한 양의 관측 자료를 다운 받으려면 빠른 속도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네.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입자 물리 쪽에서도 그 WWW가 사실은 그 입자 물리에서 어떤 자료를 빨리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 거잖아요. 선에 가가지고 네. 선에 그 월드와이드웹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방도 봤어요. 네. 사실 역사적인 엄청, 네, 장소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그러게 것이죠. 말입니다. 조그맣게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얻은 자료를 가지고 뭐 이렇게 관측 자료를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서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하는 관측 천문학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곧 이어서 그 전명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긴 하지만 예.
관측 자료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어떤 물리 법칙들을 이용해서 우주를 어떤 우주 천문 현상들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예. 권명훈 교수님이 주로 이제 이론 쪽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하는 게 저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좀 이따 그 얘기도 해주시고. 물론 시뮬레이션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관측 결과와 그렇죠.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게 또 반드시 이제 네. 필요한 과정입니다. 뭐 시뮬레이션으로 다 알 수 있으면 관측 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요. 예. 결국은 이제 확인을 또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연구 중인 천문학자의 모습을 사진 하나로 보여주면은 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예. 저기 이걸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옛날 락 뮤지션들 있잖아요. 옛날 락밴드 네. 뮤지션들은 다 이렇게 항상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막 싸움질이나 하고 막 거지같이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 락 뮤지션 보니까 딱 저래요. 저런 상태에서 딱 기타만 들고 있으면 그게 요즘의 기타리스트들이에요. 다 컴퓨터로 녹음하고 있고 컴퓨터로 악보 보고 있고 머리도 짧고요.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낮에 네. 낮에 작업하고 참 똑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왜입니다. 예. 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혼자인가? 그리고 지금 천문학자들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을 이룬 원소들이 별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네. 예.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 완벽하진 않더라도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주의 나이를 알고 있으며 우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우린 혼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 비슷한 온도를 가진 외계 행성을 또 많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진짜 뭐 외계 생명체가 있냐? 그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개연성은 있다. 예, 그럼요. 네. 예, 계속 연구를 하는 중이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예. 그다음에 또 천문학자로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천문학을 하다 보면 스스로 너무 작은 존재란 걸 깨닫고 우울증에 걸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니죠. 예, 전혀 사실이 아니죠. 우울증은커녕 이 우주에서 정말 작은 존재인 인류가 우주의 탄생과 진화와 미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대단하고 감동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뭐 자살률도 높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제가 사실 전혀 보기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전혀 안 그렇고 예. 네. 천문학 잠깐 본 분들 있잖아요. 한두 권의 책으로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나이 한 30쯤 돼서 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작고 하찮다는 거를 느끼고 충격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뭐 자살이 안 하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잠깐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것도 뭐 좀 더 보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크기 비교 이제 짤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많죠, 예, 엄청 많죠. 예, 어떤 위압감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뭐 자연스럽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뭐 천문학자들이 우울해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굳이 아까 꺼낸 빈도부사를 꺼내자면 이제 네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천문학에 대해서 육하 원칙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봤고요. 너무 재밌다. 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요. 예, 그리고 이런 예. PPT 화면들과 네. 이거 뭐 치즈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천문학자들은 월급을 어디서 받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빨리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천문학자는 이런 궁극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는 사람이고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연구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활동의 결과물은 바로 이제 논문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연구라는 활동 자체가 너무 추상적인 활동이어서 결과물로 이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그게 바로 이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천문학자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다. 또는 요새는 논문을 쓰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천문학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논문을 쓰는 경우가 그럼요. 많으니까. 예. 워낙 요새는 과학 자체가 거대해지다 보니까 네네. 혼자서 논문을 쓰는 거는 정말 옛날 얘기고 예.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지 논문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쓸 수 있다라는 자격증이 바로 이제 박사학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대가로 이제 천문학자들이 월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 이제 천문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이과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분들이나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천문 우주는 사실 컨텐츠일 뿐입니다. 요거로 이제 요거를 직업으로 삼거나 요거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핵심이 되는 활동은 이제 컨텐츠가 아닌 바로 이제 생산 활동, 논문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원생들이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교수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논문 언제 쓸 거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받았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만 받긴 했는데 그게 다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중요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거를 이제서야 좀 깨닫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깨닫고 제가 이렇게 또 공유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꾸 기타리스트 음악인하고 비교를 했으면 그런데요. 음악인에게도 뭐 혼자서 음악 연주하고 이런 건 다 콘텐츠일 뿐이고 공연을 하든지 음반을 하든지 해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럼요. 나의 작품을 활동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못하는 소위 방구석 기타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저런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또 세우기 위해서도 근데 이제 중간에 글 중간에 있지만은 국민 여러분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최근에 그 월급이 줄어들거나 그때 사람에 따라서는 월급이 없어질 수 있는 위기가 지금 조성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그냥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간에서 다른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본인 입장에서 이 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든가 뭐 주변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기관에 이제 새로운 연구 환경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뭐 연구비가 깎이는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인원을 고용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이미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예산을 이만큼 신청을 해놔서 뭐 10년짜리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놨는데 갑자기 그 예산이 깎여버리거나 뭐 그러면은 뭐 연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정말 앞으로 당장의 타격이고 실질적인 어떤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그러게 있습니다. 말입니다. 제 조카가 양자 컴퓨터를 해요. 근데 걔도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만났는데 연구비 줄어드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 그래도 양자 컴퓨터는 좀 각광받는 기술 같은 느낌은 좀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한편으로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또 너무 기반의 과학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초과학, 양자역학 이런 데 너무 기반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 자기네들도 좀 불안하다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천문학자로 살려면 국민들이 월급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논문을 써야 하고. 하지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흡이 긴 활동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단기적인 어떠한 성과를 뭐 빨리빨리 내라 중요하겠지만 또 그러기도 쉽지 않다는 것은 또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바이며. 예를 들어 논문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여기에서 항상 재밌는 얘기만을 하지만 실제로 연구는 굉장히 그 어떤 앉아서 되게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조금 어쨌든 너무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뒤에서 묵묵하게 연구 활동을 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한 어떤 기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냥 이제 딱 보여지는 뭔가 재밌는 콘텐츠에만 이제 소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묵묵한 활동의 결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논문의 모습. 전형적인 논문이고 딱 봐도 그냥 뭐 재미없어 보이죠. 뭐 전문 용어들 가득하고 심지어 저거 한글도 영어잖아요, 아니고 지금. 영어도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전 천문학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만 가도 사실 뭐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참 일반인들이 보시기엔 참 뭔 소리인지 모르고 참 지루한 결과물이다. 뭐 이런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에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천문학자들이 논문 작성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고 재미있게 말씀드리고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천문학이란 컨텐츠에 흥미를 가지실 수 있게끔 내용에 흥미를 가지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 논문 작성, 연구 활동 이외 말고도 매우 못지않게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런 그 쉽고 재밌는 강연이라든가 제가 딱 썼단 말이에요 초기에. 아. 여러분은 먹고 살기 바쁘시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 못한다. 우리가 소화시켜 줄 수 네. 있게 네, 맞습니다. 전달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희 과학학원제 내가 정말 많은 역할을 저쪽에 한 것입니다. 네. 10년 동안. 그렇죠. 근데 국민 여러분 우리한테 월급을 안 줘. 아니, 사실은 우리는 네. 이 사람들이라는 회원분들이 계시고 네. 그분들이 사실 우리한테 월급을 주고 아유, 계시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스러운 어떤 비즈니스를 안 하면서도 이 컨텐츠만으로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저것도. 네.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네. 그리고 이제 홍승수 박사님도 합류를 하셨고 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10년을 했지만 홍승수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분위기나 주제를 잡는 상황 형태나 또 이 PPT를 만드는 이런 색깔 이런 것들이 좀 지금과는 좀 달라요. 또 네. 처음 보는 새롭죠. 분위기예요. 이게 어떤 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늙은 것 같지만 어떤 젊음을 표현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느낌들 아주 좋고요. 네.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주시면 아, 됩니다. 부담이 확 되네요. 무슨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네, 네. 그냥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로 계속 나가시면 될 것 아,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네. 부상 입지 마시고. 예, 조심해야죠. 처음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궁극의 질문 페이지로 돌아가 보면은 예, 그 궁극의 질문 특히 천문학에서 궁극의 질문은 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혼자인가 이게 되겠고요. 천문학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대신 찾아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천문학자들의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오는 거고, 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논문 작성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값진 기술들은 덤입니다. 예, 덤이고 그래서 천문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예, 이런 걸 부탁드리면서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설이네요. 연설. 깔끔하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궁극의 질문에 사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이기도 한데 예. 천문학에서는 사실 같은 질문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상 네. 대순환이라는 네. 개념으로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홍승수 박사님 너무 예. 재밌게 잘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바탕으로 아까 우리 잠깐 나왔던 우주는 이제 관측을 하는 천문학자가 있고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네.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론을 또 하시는 네. 그런 과학자분들이 계신데 바로 우리 전명훈 교수님이 네. 이론 컴퓨터를 뭐 슈퍼컴퓨터 막 쓰고 그러시잖아요. 네, 슈퍼컴퓨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명원 교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홍승수 박사님께서 이제 천문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론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 특히 이제 저도 이론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쉬운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좀 말씀드릴 게 아마 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된 우주에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런 들어보셨을 얘기 많이 텐데 나오죠, 요즘. 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지 이 관점에서 에이 실망이야. 네. 아닙니다. 아닌 거 알고 근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시뮬레이션 세계라면 도대체 얼마나 발전된 문명일까를 상상을 하실 수 있을 이 거예요. 모든 것을 컴퓨터로 돌리려면 네, 그거는 뭐 지금 저희 우리 문명하고는 이제 비교가 불가능한 문명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선은 이제 왜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할 때 결국에는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하는 것은 관측을 하고요. 그 네. 관측 결과를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직접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관측과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계속 교차되는 그러한 영상인데요. 작은 것들은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지만 네. 저건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은하 스케일은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무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라 네. 뭐 계속 관측하는 것도 너무 맞습니다. 한계가 있고. 네네. 이게 실제 시간으로는 뭐 몇 억 년이 걸리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냥 뭐 저희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빠르게 돌리는 것이죠. 와, 지금 은하 두 개가 충돌해서 저 상태가 돼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관측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시뮬레이션이에요. 와, 똑같네요, 사실. 네,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은하 두 개를 이렇게 충돌을 시킬 때 뭐 정면 충돌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 얼만큼 비껴가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측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면 우리가 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시뮬레이션과 CG거든요. 네, CG. CG는 이제 그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린 것이죠.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은 지금 저 요소 하나하나들의 움직임을 다 입력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네. 그림이 아니라 네. 이것은 실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유사성이 아주 놀랍네요. 놀랍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아주... CG로 만들면 아까 저런 건 제 컴퓨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라 계산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아까는 이제 이 은하들을 보여드린 거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주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즉 우주 초기부터 빅뱅 직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주가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를 이제 영상으로 우선은 보여드리면 저 위에 저 여기서도 단위가 200킬로파섹이네요. 그죠? 네네. 제가 요거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의 스케일인지. 근데 보시면 물질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질이 모여 있는 곳은 더 모이고요. 그리고 물질이 없는 영역은 계속해서 물질이 없어지는. 뭐 중력 때문이겠죠. 네, 중력 때문에 이제 모이는 부분은 계속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우주 시뮬레이션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저 옆에 저 800킬로파섹까지 커졌는데 네. 저것은 우주의 팽창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우주의 팽창을 고려해서 요 막대가 계속해서 네네. 커지고 그런 있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주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큰 덩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덩어리들이 또다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또 더 큰 덩어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요 덩어리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왠지 은하는 아닐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은하보다 큰, 큰 그죠? 스케일이에요. 네. 네, 은하보다 큰 스케일인데 그래도 조금 스케일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선은 가장 익숙한 거는 우리 은하부터 출발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를 묶어서 네.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예, 말 그대로 국부적인 그런 은하들이고요. 그리고 요것들은 또다시 은하단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단은 작게는 한 1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의 은하들이 서로 군집을 이루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혼자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모여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은 중력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요. 다 중력 때문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은하단은 또다시 초은하단으로, 예. 그래서 은하단이 한 10여 개 정도가 모이면 초은하단이 됩니다. 슈퍼 클러스터. 네, 슈퍼 클러스터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다시피 약간 모여있는 지역과 어떤 비어있는 그죠. 정말 우주의 텅 빈 네. 이런 걸 보이드라고 부르는데 저런 지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보이드가 매우 많고요. 이런 데는 정말 은하가 하나도 없을 수 있고요. 네, 완전 텅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은하단까지 가고 이것보다 더 큰 스케일은 우리가 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스케일입니다. 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초은하단이 1000만 개 정도가 있어요. 은하로는 1000억 개가 있고요. 이 은하단, 초은하단은 10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 따라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이제 네.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그리고 당연히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도 은하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을 쭉 보시면 뭐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고 또 우리 은하는 국부은하군 그리고 그 위에는 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 우리 은하가 천여자리 초은하단에 속해 있고 네.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에 예, 초은하단에 속해 속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정확하게는 그 천여자리 은하단하고는 초은하단에 우리는 변방 쪽에 위치했어요. 네. 그리고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중심에 천여자리 은하단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 네, 약간 복잡하지만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네네. 시뮬레이션에서 이 덩어리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 요 하얀색으로 네. 표현을 해놨는데 이 정도의 스케일이 1000만 광년입니다. 1000만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1000만 년을 가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와닿지 않으시는 스케일이 되는 것이죠. 파색이 3.47 광년이었나요? 네네, 그 정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2메가 파색이니까 네. 곱하면은 대충 길이 차이가 약간 나지만 네네네. 대충 저런 맞습니다. 1000만 광년 거리가 나오겠네요. 네네네. 제가 여기는 3메가 파색으로 해놨는데 네네.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개념으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금으로부터 400만 년 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보다 한 2배 넘는 시간을 상상을 해보시고 그때 출발한 빛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을 때 그 시간 동안 그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1000만 광년 정도가 저 끝에서 되고요. 저 끝까지가. 네, 저 끝에서 저 끝까지가. 그리고 요곳이 국부은하군에 속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매우 큰 스케일 같이 보였지만 이 안에는 우리 은하가 한 10여 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스케일은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천문학자들은 아주 큰 스케일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10억 광년, 하나의 변이 10억 광년 정도의 길이고요. 저 정도 크기가 되면 이제 거대 구조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주의 거대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3억 광년인데 여기가 이제 초은하단 정도의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 안에는 은하가 작냐 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게는 한 몇만 개에서 크게는 몇십만 개의 은하들이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시뮬레이션이 현존하는 시뮬레이션 중에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중에 가장 좋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름을 붙여요. 근데 요거는 뭐 일러스트리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요러한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돌리게 되면 어느 정도가 걸리냐면 저희가 이거를 컴퓨터 시간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2000만 CPU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한 개의 CPU로 돌렸을 때 2000년 정도가 걸리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여러 개 CPU로 하고 있겠죠. 네, 당연히, 네. 이게 당연히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한 8,000명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2,000년이 절대 걸리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8,000개의 코어를 이용한 겁니다. 와. 8,000개의 CPU 코어를 이용해서 1년 안에 끝낼 수가 있는 계산이에요. 네. 8,000개의 코어로 이제 병렬 연산을 해가지고. 네. 네네. 네. 저게 그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러한 병렬 컴퓨터를 이제 정말 병렬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저게 한국에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는 제가 가져온 이게 슈퍼컴퓨터가 순위가 1위부터 500위까지 있거든요. 네네. 전 세계에 있는 그 중에 1등의 프론티어네요. 사진을 맞죠. 제가 네, 좀 1위죠. 네, 1등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거는 미국 테네시주의 이제 국립연구소에 있는 그러한 이 슈퍼컴퓨터이고요. 저도 저거를 좀 들여다봤는데 우연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IBM의 서밋이 네.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프론티어더라고요. 네, 프론티어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컴퓨터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PC랑 매우 다르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PC는 모니터와 본체가 하나씩 있는데 네. 여기 모니터가 당연히 없어요. 네. 왜냐면 모니터로 보더라도 뭐 숫자밖에 없을 테니까 의미가 없고 이게 작업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냥 작업을 이제 메인으로 하는 거기에만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반 안에 매우 많은 컴퓨터들이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선반 하나의 선반에 한 2,000개 정도의 코어가 CPU 코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그 계산 같은 걸 하려면 요 선반 4개 정도를 동시에 이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저런 거는 비상용 발전기 같은 거 다 붙어 있겠어요. 당연히 붙어 그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발열량이 엄청나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냉각 시스템의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냉방이 온도가 뭐 거의 17도, 16도 이 정도로 쭉 내려가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네. 옛날에 왜 MBC의 실험 중에 네. 게임방에서 게임하는데 밖에서 갑자기 폭력성을 전원 실험해 내려버리고 학생들이 난리치니까 이 폭력성에 물든 학생들이 좀 광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네, 네, 엄청 욕먹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거 만약에 저걸 누가 천문학자의 폭력성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시뮬레이션 네. 절반 올렸는데 네. 아. 끔찍합니다. 네. 끔찍하죠. 네. 백업을 항상 해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발전기 얘기도 네, 제가 네, 적은 네.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인에서 이거 채굴 하는 네네네, 거를 그쵸.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면은 엄청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아. 네네. 이 컴퓨터는 아니고 당연히 그런 슈퍼컴퓨터에 이제 접속해서 그러니까 접속을 할 수 접속을 해서.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연구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이용을 한 거,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했던 경우도 뭐 있었습니다. 잡혔겠죠. 당연히 잡혔습니다. 네. 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저런 기계들을 네.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그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요. 키스티라고 부르는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런 걸 쓰세요 그러면? 네, 저도 이 시설을 씁니다. 저건 직접 가서 쓰신다기보다는 접속해서 쓰시는 거죠. 접속해서 씁니다. 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매우 좋아요. 1위부터 500위로 했을 때 한 10위권입니다. 아, 굉장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 CPU 코어가 전체가 60만 개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천문학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기후, 기상을 예측하는 분야에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입자물리, 생명공학, 뭐 여러 분야가 동시에 다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이게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는데요. 제가 하나의 은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의 은하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뭘로 표현을 하냐라고 할 때 입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뭐 격자가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입자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하나의 은하를 시뮬레이션 할 때 필요한 입자 수가 몇 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입자를 별로 한다면은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기 때문에 1000억 개의 입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1000억 개의 입자를 뿌려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이제 보는 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요 전에 이제 좀 다른 데로 약간 세자면, 인간을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물론 인간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는,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네. 뭐 뇌과학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양자역학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저 그냥 심즈 게임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게 아니죠. 예,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거를 시뮬레이션하는 거는 이 난이도가 아닐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철저히 환원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냥 인간을 다 이렇게 입자로 분해했을 때의 관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필요한 입자 수는 이 인간을 뭘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결국 인간은 99%가 수소, 산소, 탄소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더 밑으로 들어가면 뭐 양성자, 중성자로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70kg의 사람을 기준으로 만약에 양성자로 사람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10의 28승계의 입자가 필요합니다. 네. 많이 필요하네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네, 1 다음에 28이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숫자가 28번 반복되는 그러한 아주 큰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숫자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문명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저것 하나 시뮬레이션 한 것들이 우주 네. 속에 뭐 정말 조 단위로 있는 네. 그런 우주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 그렇죠. 무리가 아닐까. 무리가 아무리 발달을 네. 해도. 그리고 저는 사실 양성자까지 갔지만 양성자보다 더 작은 스케일이 쿼크까지 가야 되는 그러게 거거든요.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요. 훨씬 더 많이 네, 늘어나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사람이라면 만약에 전 세계 인간을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면 근데 요거는 복잡성이 그렇게 복잡해지진 않는 게 저기다 70억 곱하면 되나요? 네, 그냥 인구수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원체 큰 수라서 70억 곱해봤자 네, 별 차이 없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80억 이젠 정도더라고요. 80억이더라고요. 또 80억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인구를 양성자로 표현을 하면 입자수가 한 10의 37승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10의 28승이나 뭐 10의 37승이나 그렇게까지 달라지지는 안 되는 건 않는데요. 마찬가지고.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인간을 하나의 양성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나? 그냥 사람 입자를 하나의 사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자수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80억 정도로 내려가는데요. 저 정도는 또 어떻게-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네. 이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입자수가 낮아지는 대신에 정확한 계산을 못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해상도가 떨어지는 네, 상황. 그래서 이런 거는 저해상도 시뮬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보되 그리고 오랫동안 계산을 해주는 거는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목적에 따라서 네. 뭐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스킬에서는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위에 거는 아예 양성자가 불가능하니까요. 네.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시뮬레이션으로 돌아오면은 요것도 똑같아요. 뭐 숫자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만약에 기본 단위 입자를 별로 하면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요. 네. 각각의 은하에는 또 1000억 개의 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10의 22승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입자를 그냥 별 단위가 아닌 은하로 표현하면은 말 그대로 1000억 개 정도의 입자가 필요한 것이죠. 위에 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래 거는 그래도 할만할 것 같아요. 할만하지만 아직까지는 못하는 정도입니다. 아직도 저건 안 아직까지는.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어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가로축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이제 30년 전부터 이 컴퓨터 이 시뮬레이션이 이제 어떻게 네네.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자 수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감당 가능한 특히나 이런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을 하는 네. 저희가 다른 분야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천문학에서의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00억 개가 한계입니다. 네. 100억 개의 입자까지는 다룰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상은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자수를 늘리면 만약에 지금 현재의 컴퓨터의 발전 속도대로 간다. 라고 하면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한 10의 22승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를 별 단위로 우리가 그렇죠. 할 때는 한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100년 안에는 안 됩니다. 네. 100년 안에는 안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컴퓨터가 발전하는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면 가능하겠죠. 혹시 모르죠.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그러게요. 예. 하면은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저 표 아까 좀 작게 네. 보여져 있는 네, 네. 저 표를 보니까 컴퓨터의 발전의 기울기가 굉장히 네. 변하지를 않네요. 각도가. 이게 의외로? 아마 이게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거에 해서 따라서. 네, 그 반도체 집적도가 이제 2배씩 네. 발전했던 게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었잖아요. 네. 뭐, 요즘에는 당연히 힘들지만 과거에는 그러한 속도로 계속해서 무어의 법칙이 깨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런 일정한 그런 기울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되게 리얼리스틱하게 실제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문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의 문명의 수준으로는 좀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다면 그러한 문명이 이미 만들어져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문명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주는 오래됐고 네네. 인류 문명은 불과 300~400년밖에 과학기술 문명으로 따지면 네. 300~400년밖에 안 됐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지는 100년도 안 된 상황이다 네. 보니 사실
저는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 문명의 극초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아주 초기 정말 네. 토들러 상태.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1억 년, 2억 년, 10억 년씩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킨 멸망하지 네. 않고 멸망하지 않고요. 과학식 기술을 발전시킨 문명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도달했을까 지금 뭐 우리를 시뮬레이션하는 걸 떠나서 네. 그들의 과학기술과 우주에 대한 이해는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까? 우리가 300년 정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렇죠. 그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네. 네. 저희가 정말 시뮬레이션된 세계의 플레이어들이라면 그럴 수도 진짜, 있고 참 네. 그러면 뭐 그 문명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수준일 봐도 이해 겁니다.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네.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죠. 네. 뭔가 보고 싶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사실 한번 해주세요 진짜. 그 야매로 돌아다니는 얘기 네, 말고요. 네. 조금 제대로 된 얘기로.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거기 다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영역을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맞아요. 주장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네. 그냥 정말 거기서 묘사하는 게 컴퓨터 화면에서 배경은 거의 필요 없이 네. 그 플레이어 중심으로만 이제 모든 것들이 렌더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양자역학에서 뭐 관측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다 이렇게 구현할 필요 없이 어떤 주인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만 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관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컴퓨터 게임에 갖다 연결시키는 얘기인데 우리 게임하다 보면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심지어 무슨 뭐 콜 오브 듀티 같은 게임도 그렇고 아니면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저 뒤에는 그냥 없잖아요. 지금 네. 가까이 가면 갑자기 산이 생기고 맞아요. 막 그때 자세- 생겨나죠. 네, 그때 생겨나잖아요. 네. 가끔씩 상상을 해보는데 인류가 이제 망원경을 만들고 네. 먼 곳을 보면 볼수록 네. 그쪽이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네. 정말 시뮬레이션이랑 맞아요. 가정을 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망원경도 해상도가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허블로 볼 때는 대충 뿌예도 됐기 때문에 네. 그쪽에 리소스를 안 쓰고 있다가 우리가 그 JWST가 가니까 이 시뮬레이션 돌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여기엔 맞춰줘야 되겠다. 힘들어지겠네요, 점점. 그래서 저쪽에 또 그 컴퓨팅 파워를 써가지고 그 좀 섬세하게 또 만들어주고 네. 이 허블이 보고서 연장선상에서 네. 또 계속 발전하는 거죠. 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상상은 상상하죠. 해보는데 네. 그냥 뭐 이거를 뭐 과학적인 생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네. 재미있는 상상 맞아요. 정도 해보긴 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이 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정말 아직 발전하지 못하는 이 파티클을 이 입자를 한 100억 개밖에 핸들링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명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음에 기회 있으시면 요거를 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야 이거 재밌는 네, 거다. 입자들이 제가 지금까지는 입자의 수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네. 입자를 그냥 둔다고 해서 이 입자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입자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한 어떤 방향성을 줘야 되는데 그게 물리 법칙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한 입자 두 개를 했을 때는 이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런 입자들이고요. 이 경우는 뭐 달이나 태양, 서로의 달이나 무게 지구, 중심을 네. 가지고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구랑 달 아니면 지구랑 태양 이러한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하나만 더 들어와도 복잡성이 확 증가합니다. 저게 이제 그 소설 섬체의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외계행성계 말씀드릴 때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알파 센타우리계가 이렇게 삼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삼체 소설도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네.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삼체 문제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삼체 문제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근사 값들은 존재하는데 근사값들은 예, 나오는데. 아주 깔끔한 그런 정답은 내기가 힘든. 아니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네. 방정식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저게 뭐 엄청나게 멀리서 거대한 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단순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방정식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네, 설명은 되지만 이제 깔끔한 해가 어떤 나오죠. 해가 떨어지는 나오죠. 정답을. 완벽한 정답을 예측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그 삼체 소설에서도 그 세 개의 태양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명이 있는데 네. 그 문명이 우리가 하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나일강의 범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주변에 천체가 움직이는 뭐 날개가 천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천체나 자연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되게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소설 삼체에서는 저런 데 행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특히 좀 얘네들이 과학기술도 과학기술 발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 전에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거대한 자연재해, 지진에 막 갑자기 큰 별 하나가 가까이 와버리고 네. 막 예측할 수 없는. 네, 그 상태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는 게 딱 삼체 소설의 시작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해법이 뭐냐면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네. 과학기술을 꽤 많이 발전시킨 거예요. 아직 안 멸망하고 네. 저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지구로 오는 거예요. 지구에 살려고 그런 얘기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뭐 뒤에 얘기도 굉장히 재밌지만 네. 그걸 보면서 야 저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또 저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삼체 문제까지 하더라도 복잡성이 증가하고요. 네. 이제부터는 사람이 이제 풀 수 없는 영역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 세 개밖에 안 삼체도 되는데. 그런데 저건 어떡하냐고. 그렇죠. 이제는 사람이 풀 수 없고 컴퓨터가 대신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다체 문제, 뭐 엠바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예를 들어 100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한 개 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입자가 99개의 다른 입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입자들 사이에 관여되는 힘은 중력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만율력의 법칙을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은 입자지만 우리가 지금 큰 네. 구조를 다루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복잡한데 이제는 뭐 몇십 개의 입자들로 이렇게 은하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것도 역시 근사치인 거죠 결국은. 완벽한 근사치인 네, 거죠. 뭐 삼체부터 이미 근사치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한 몇만 개들의 입자들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입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는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됐는데 결국에 어떤 법칙을 따르느냐. 그래서 중력 법칙 그리고 이것들을 입자들을 그냥 마음대로 뿌린다고 요 상태가 유지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초기 조건을 완벽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처음에 어떤 속도로 이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초기 속도, 그러니까 초기의 어떤 상태 그리고 어떠한 법칙을 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알아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꼭 보셔야 돼요. PDF로 보지도 마시고 이거는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꼭 보세요. 그래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사침에도 잘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왼쪽에 가장 위에 있는 게 실제 관측이고요. 나머지는 다 모사예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 M104라고 하는 은하를 설명을 하는 그런 거고요. 아주 잘 심지어 이렇게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놓으면 어떤 게 관측인지 어떤 게 시뮬레이션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렇겠어요. 네, 네.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인데, 아까는 이제 은하들이었다면, 여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뿌리고, 그리고 입자를 뿌려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과 같이, 입자들이 계속 모이는 곳만 모이고요. 그 다음에 모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어떤 동공의 형태, 보이드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입자를 뿌릴 때 맘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초기 조건을 따른다 그랬죠. 근데 그 초기 조건이, 이 우주가 아주 초기에는 물론 굉장히 균일했습니다. 균일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은 약간 밀도가 높고 어떤 지역은 약간 밀도가 낮은 어떤 불균일성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심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불균일하게 만들었느냐? 우주가 정말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바로 우리 우주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배경 역사를 통해서. 네,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우주 초기의 그 아기 때 사진인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초기는 매우 균일하지만 어느 지역은 약간 밀도가 높고 어떤 지역은 약간 밀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강조돼 간 것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별 은하가 없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우주의 어느 영역을 가더라도 온도가 3000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용광로의 온도였습니다. 네. 그런데도 밀도가 약간 달랐다는 것이죠. 아주 작게라도. 네, 아주 작게라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주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그림에서 네. 사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기본 입자가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별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우주의 물질들을 뿌려놓은 것인데 그러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주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암흑 에너지입니다. 네. 근데 네, 암흑 에너지인데 73%, 뭐 작게 이것도 좀 값이 다르지만 뭐 69%에서 70% 정도인데 암흑 에너지를 입자로 표현하진 않아요.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러게요. 네. 이거는 그냥 방정식의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암흑 물질이 그다음에 23%인데 이것은 입자 형태로 들어갑니다. 네. 뭐 명색이 물질이니까. 네, 물질이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별로 표현을 했던 것들이 일반 물질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일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을 아까처럼 입자로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요 두 가지의 성질이 약간 다른데 이 입자들이 암흑 물질은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중력 외에는. 그리고 빛을 내지도 않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중력에 의해서만 이것들이 다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물질은 우리가 여기서도 뭐 가스랑 별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 물질은 점성이 있는 입자로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물과 꿀을 비교하면 꿀이 훨씬 더 점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묘사할 때는 중력 방정식을 쓰지 않고 유체역학 방정식을 씁니다. 네. 그래서 유체역학 방정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중력 방정식과 유체역학 방정식을 넣고 입자를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암흑 에너지는 여기서 네. 저 우주를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네, 시뮬레이션 속에서 이것도 우리가 뭐 70%로 줄 것이냐,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그냥 0%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주를 못 만들어내요. 네, 네.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0%가 아닌 건 확실하군요. 있긴 네, 네, 있군요. 네,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 되는 있다고 주장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에서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가 아닌 것이죠. 네. 네. 다체 문제에서 중력만 고려해도 아까 계산량이 엄청나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게요. 거기에 그 복잡하다는 네. 그 유체역학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네. 엄청난 계산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 100억 개가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유체역학 계산을 빼면은 그 숫자는 올라가긴 해요. 그렇겠네요, 진짜. 근데 사실 이 계산을 실제 해보면 중력 방정식은 거의 우리가 무시해도 가능할 정도로 그냥 유체역학 방정식이 가장 많은 시간을 원래 차지합니다. 유체역학 계산이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중력 방정식은 이 CPU, 우리가 컴퓨터에서 CPU가 아니라 GPU라고 우리가 이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시잖아요.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즘 중력을. AI도 많이 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은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시간을 잡아먹는 부분이 유체역학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아까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좀 더 예쁜 영상이고요. 이거는 유체역학적인 효과가 좀 더 많이 보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스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뭔가 폭발을 하죠. 이거는 별이 생겨서 별이 주변에 있는 가스를 이제 온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하 안에는 항상 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엄청난 속도의 타임랩스 영상 같은 거잖아요. 이 완전 타임랩스. 예, 네. 수억 년의 속도로 움직이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우주를 138억 년을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듬성듬성 이렇게 멋있다. 성큼성큼 가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별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복잡도들이 다 들어간 시뮬레이션입니다. 저 시뮬레이션을 저렇게 했을 때 네. 저게 우리가 관측을 실제로 하고 있는 우주와 어느 정도로 유사하게 나오나요? 저런 대규모 시뮬레이션의 경우.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뭐 황호성 교수님이 항상 이제 그죠. 가지고 다니시는 그게 있는데 이렇게 한쪽은 시뮬레이션이고 한쪽은 실제 관측 데이터예요. 거대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게 관측인지 어떤 게 시뮬레이션인지 구분을 해내라고 하면 거의 못합니다.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값들이 아까 네. 물질이나 뭐 암흑 에너지나 암흑 물질 그게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정도를 주었을 때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황호성 교수님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황호성 교수님이 계속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정말 거대 구조 자체, 그래서 암흑 물질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암흑 물질과 일반 물질을 포함한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 이게 바로 우주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멋집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거대한 규모로 하기도 하고 은하들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론 뭐 우주에 대해서 깊이 안다라는 네. 뭐 추상적이고 넓은 의미도 있지만 좀 구체적인 부분들의 네. 지식이라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보여드린 것 자체가 워낙에 이제 큰 스케일이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궁금한 것들, 우리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네, 그리고 뭐 우주의 모양은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암흑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암흑 에너지. 네, 그리고 있다면은 뭐 몇 %가 돼야 되느냐, 네. 그리고 이러한 아주 거대한 스케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거의 우주에 대한 모든 값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값들에 대한 것들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우주론 전반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관측으로 볼 수 있는 건 우주의 과거 모습과 현재 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현재를 지나서 돌리게 되면은 네. 우주의 미래 모습까지 우리가 또 맞아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실시간 내가 원하는 타임을 멈춰서 그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스냅샷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암흑 에너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난번에 저희 K 박사님 있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닐 네, 수 네. 있다라는 네, 부분에 네. 대해서 K 박사님의 스승이신 네. 박창범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네.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뭐 올해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초에 네. 모시고 그 얘기를 또 한번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암흑 에너지가 정말 우리한테는이라고 말해 죄송합니다. 두 분은 천문학자고 저는 일반인에 불과한데 근데 정말 흥미롭고도 신기하고도 불가사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암흑 물질은 뭐 어떻게든 찾아낼 것 같고 뭐 네. 무슨 뭐 윈프니 뭐니 해가지고 네. 이것저것 후보 물질도 있는데 암흑 에너지는 좀 오리무중인 느낌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죠. 뭐 네. 7% 이러면 우리가 좀 무시해도 되는데 70%라고들 70%. 하니 그래서 그 박장문 교수님이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도 네.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 저는 느낌이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완전히 비전문가의 느낌입니다. 뭔가 그 포인트에서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이제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합니다. 전혀 근거는 없고요. 근거라면 그동안 많이 들어온 것들을 종합한 느낌인데 네. 네.
이게 근데 과학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물론 암흑 에너지가 우리가 이게 암흑 에너지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청력이라는 개념도 이상하고 하지만 어쨌든 자연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관측을 했더니 특히나 어떤 초신성 관측이나 이런 거를 했더니 이렇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아니고서는 그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 관측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맞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실험을 한 팀이 한 팀도 아니고 여러 팀이 똑같은 방향성을 가르칠 때는 킬 때는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을 넣어야지만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게 뭐 제가 말하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제 느낌은 뭐냐면 이게 그 에너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느끼는 에너지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뭐 시뮬레이션 우주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외부적인 작용 뭐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제 말은 뭐였냐면 암흑 에너지가 신기하고 이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죠. 밝혀내기도 어렵고. 네네. 그래서 빨리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암흑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청력의 개념의 암흑 에너지와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우주 초기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도 왜 우주가 그렇게 급격한 가속 팽창을 했느냐? 거기도 암흑 에너지와 똑같진 않지만 성질이 똑같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를 비밀을 풀게 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빅뱅에 관련된 어떤 힌트를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하면 변명 같지만.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에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우린 지금 되게 편하게 일반인들은 그냥 뭐 에너지 하나가 아니겠네. 청력의 일종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주 전반의 그 시작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정말 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있죠. 중요한 키가 이게 아닌가. 분명히 그거일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흑 에너지를 포함을 해야만 그 우주가 잘 설명이 되고 그게 현재 표준 우주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예.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데 그 초신성이라는 그 타겟이 그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거를 이용한 그 암흑 에너지 연구에 또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많이 하시는 분 중 한 분이 이제 은하진화 연구센터 제가 속한 은하진화 연구센터의 지도 교수님 지도 교수님께서 하고 계셔서 그러시군요. 혹시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뭐 저는 그걸 연구하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좋습니다.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중간중간에 또 게스트를 모시니까요. 두 분도 다 이제 연구하시는 걸 말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건 소개할 만하고 이거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할 만한 얘기겠다 하면은 뭐 박창문 교수님도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이미 얘기 다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모셔서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별에는 사람들은 오늘은 우리는 별을 좀 많이 해기도 했고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과 입자라고 표현된 그 요소들을 많이 해기도 했고 그리고 이쪽은 좀 돈 해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돈 해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영세적이고 아닙니다. 사실은 돈 해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럼요. 이 천문학계도 풍성해질 수 있고 연구도 또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은 우리가 돈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 돈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따로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하지만 그 세금은 국민들이 내는 것이고 그걸 해는 사람들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과학계 쪽에 좀 잘 해서 이렇게 잘 세서 좀 이렇게 말장난이긴 하지만 돈 해는 사람들하고 돈해하는 사람들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네,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연과학 쪽에 천문학뿐만 아니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소위 문화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 정말 딱 문턱 완전히 경계선에 살짝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모두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근데 역시 그 정점은 과학이다. 과학기술이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부분도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예, 뭐 다른 쪽에 돈이 조금 부족한 일이 설사 있더라도 과학 쪽은 좀 충분히 지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선대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뭐 결국에 포닥이라고 하는 네. 어떤 비정규직 젊은 연구원들이라든지 연구원들. 젊은 연구원들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뭐 교수가 연구비가 좀 줄어들게 되면 학생을 좀 덜 고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거죠. 네, 하지만 그것도 학생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뺏어가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약간은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 네. 그런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이 끊기면 징검다리가 그냥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학생 그다음에 그냥 교수 그다음에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 사실은 포닥이라고 하면은 매우 그 훈련이 된 연구자거든요. 이제 독립된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이제 꽃을 피우려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등떠밀게 그 되는 부분을 것이죠. 제거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뭐 큰 연구소들이나 이런 쪽들이 어떻게든 다 해내겠지만 사실 지금 포닥이라고 얘기되는 이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네. 열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과학 연구를 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들이 저절하고 포기하고 네. 뭐 다른 데로 가고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이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너무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너무 비극이고 네.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특히 우리는 과학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만큼 또 두 분은 과학자이니만큼 다른 뭐 단순히 정치 논리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계속 재미있는 얘기로 다음 달에도 네, 흥미로운 얘기로 찾아뵙는 걸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전명환 교수님, 홍승수 박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제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빨리 나으시고요. 예, 언능 회복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2월호 올해 마지막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